이번 영상에서는 환경기능사의 수질편 6번째 회차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폐수를 응집 침전으로 처리를 할 때 영향을 주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응집 침전인 것 같아요. 응집제라는 약품을 넣어서 침전을 유도하는 그런 처리 방법이죠. 대표적인 응집제 두 가지, 알럼이라는 물질, 황산 알루미늄과 철염 친구들만 알아두라고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죠? 이 두 물질의 특징을 보자면 삼가 친구로서요. 양의 가수가 높은 편인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런 약품을 넣어주게 되면 주변에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 물질들이 이렇게 붙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플럭을 형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무게가 되면 침전이 진행돼서 수중의 콜로이드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처리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면 생물학적 처리, 물리적 처리 아니고 화학적인 처리로서 약품을 넣어서 침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1번에 보시면 수온 나와 있고요. 2번에 p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약품들은 특징이 수온은 어느 정도에서 응집이 잘 되고 pH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있어야지 너무 산성 정도에서는 침전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응집이.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3번이 필요 없겠네요. 그죠? 3번에 보시면은 DO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 처리. 생물이 필요한 산소를 이용할 때 하는 처리일 때 영향을 주는 인자일 거고요. 4번의 콜로이드의 종류, 농도가 높으면 응집제를 많이 넣어주면 되고 이런 것들 결정이 되니까 3번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다음 중 생물학적 처리법으로 가장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은 그랬네요. 방금 문제와 또 대비되는 문제이죠. 방금 문제에서는 화학적 처리 방법을 물어봤다면요. 그러면 중금속, 이런 약품 같은 걸로 처리해야 되는 애들 아닐 거고요. 방사능 물질, 시안화합물, 유독물질 이런 거 아니에요.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물이 섭취 분해, 밥을 먹어서 분해하는 거죠.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할 수도 있고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혐기 분해할 수도 있고요. 그죠? 정답 2번인 거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8번째. 독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생물학적 처리의 폐수 방법은 그랬어요. 보니까 또 살수 여상이랑 활성 슬러지 나와 있는데 이 둘 중에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기억, 부착 성장식 생물학적 처리 공법이다 그랬네요. 붙어 있는 거다. 그럼 활성 슬러지 아웃이죠. 회전 원판 붙어 있는 거 맞아요. 원판에 붙어 있는 생물을 이용한 공법. 니은, 매질로 채워진 탱크에 위에서 폐수를 뿌려주면 살수. 매질 표면에 붙어 있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섭취 분해한다. 여지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연모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살수여상이죠. 19번. A 공장 폐수의 최종 BOD 값이 200이고 탈산소 개수 K 값이 0.2%대일 때 BOD 5일치는 얼마입니까? 소비식도 좋네요. Y는 BOD U의 1-KT인데 10의 -KT인데 여기 중간에 BOD U가 빠졌네요. 자, Y는 BOD U의 1-10의 -KT다. L0라고 나왔는데요. L0가 이제 BOD 최종 BOD 값이죠. 그러면 20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200 곱하기 1-10의 탈산소 개수 0.29 5일치 거 궁금하다 그랬으니까요. 계산하시면 정답은 184번 나오네요. 뭐 식도 주고 데이터들 다 주면은 대입만 잘 해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20번 물 분자. 이것도 종종 나오네요. 그죠? H2O 형태이다. 그래서 구조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H2O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가운데 산소고 양옆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의 차이로 산소가 음성도, 전기 음성도가 커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소는 잃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전자를 살짝 이쪽 편으로 가깝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물질은 둘 다 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고 약 104.5도라는 각도를 두고 팔 벌리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 이 정도 보고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물 분자는 한 개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물질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전자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물 분자는 두 개의 고립 전자쌍이 산소 원자에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부분 제가 두 개의 전자를 그린 거에 대한 설명인 거죠. 2번 맞고요. 3번.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커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나 극성을 갖지 않는다. 틀렸죠? 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당연히 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극성을 갖지 않는다 부분이 틀렸죠.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쪽은 음이온이 녹을 거고요. 음이온이 달라붙을 거고 이쪽에는 양이온이 달라붙겠죠. 이렇게 양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질의 용매로서 많이 사용된다. 용매. 유용한 용매라고 정리할게요. 녹인다라는 거죠. 설탕이라든지 소금 녹는 것처럼요, 물에. 3번이 우선 틀렸어요. 극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 물 분자는 산소 음성 전하를 가지며 산소는 음성, 수소는 양성 가지고 있어서 인접한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수소 결합도 이야기 나왔네요. 물 분자 하나만 봤을 때에는 H2O만 봤을 때에는 공유 결합만 하고 있다면 얘가 플러스니까 이쪽에 다른 물 분자의 음이온이 기운이 센 산소와의 또 결합. 하지만 공유 결합만큼 센 결합은 아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그렸고요. 수소 결합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질들이 있죠? 점성이 크다든지 끓는 점이 높다든지 표면 장력 이런 것들요. 성질을 보면은 비열도 크고요. 물의 특성에 다 나타나는 이런 성질들 공유 결합뿐만 아니라 수소 결합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이어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죠. 이어서 21번. 다음 중 물리적 예비 처리 공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네요. 스크린이라든지 침사지 같은 경우에는 예비 처리 혹은 전 처리라고 했는데요. 그럼 1번, 2번은 맞고요. 유량 조정조까지 예비 처리예요. 그죠? 모든 공정에 처리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스크린이 없을 수도 있고요. 침사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세 가지가 예비 처리 공정. 소화조는 예비 아니고요. 본 처리죠. 소화를 직접 시켜야 되니까. 유량 조정조는 균등조라고도 해요. 우리가 하수를 쓸 때 아침과 저녁 시간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 물의 사용량이 아무래도 많은데 점심시간은 좀 적고요. 근데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할 때 또 유기물 농도가 높으니까 아침에 밥을 많이 넣어주고 저녁에 밥을 넣어주고 중간에는 안 넣어주고 이러면 생물들이 적응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어느 곳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하루 동안 일정한 양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량을 조정해주는 곳을 유량 조정조라고 하고요. 예비 처리 조작에 속합니다. 이어서 22번. 기역과 니은 안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거 찾는 거네요.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의거. 페놀류라는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의 보존은 어떻게 하고요? 최대 보존은 며칠까지 할 수 있는지,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지 찾아봐라. 이런 거는 사실 좀 암기죠? 어쩔 수 없이. 시료를 떠와가지고 페놀을 측정을 하기 전에 다른 물질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보존을 어떻게 해놓으면 되고 얼마 기간까지 저장을 해둘 수 있는지 즉시 측정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일단 정답으로 갈게요. 나머지는 어차피 다 아니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여기서 뭐 인산을 가해서 pH 4 이하로 조정한 후에 황산구리를 넣어서 28일 동안 보관한다 라는 건데, 황산구리 쪽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두고서 외워볼까요? 페놀을 내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페놀 분해균이 있을 수 있어요. 페놀 분해. 그럼 페놀이 과소평가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거보다. 그래서 페놀 분해균의 그런 작용을 막기 위해서 황산구리라는 애를 넣어서, 구리가 좀 독성이 있거든요. 균이 생성되지 못하게 저장을 할 때 동안에 넣어주면 되겠다. 28일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네요. 최대로. 정답 4번 정답으로 맞는 보기만 외워두도록 할게요. 이어서 23번. 0점이 왜 이렇게 많지? 0.00001 몰롱도의 염산 용액의 pH는 얼마입니까? pH를 물어보면 뭐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100% 이온화하네요. 그러면 바로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하셔도 되는데요. 염산이라는 물질은 수소와 염소로 해리가 되는데 얘가 지금 0.00000 4개예요? 0.0001 몰롱도. 그랬을 때 수소도 0.00001, 염소도 0.00001 만큼 생기는 거죠. 이온화가 100%니까요. 그러면 요 값이 pH를 구할 때 필요한 데이터네요. P는 마이너스 로그라고 하는 것의 약속이고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0.00001 그러면 4 아닌가요? 4? 5인가? 10의 5칸이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5를 앞으로 내리고 로그 10은 1이다 해가지고 정답 5 나오네요. 24번.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활성 슬러지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폐수 종말 처리 시설에서 운전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뭐 결론적으로는 간단히 얘기하면 활성 슬러지 공법 운전할 때 문제점 아닌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거네요. 뭐 연모타 현상 혹시 나오지 않을까? 1번에 슬러지 팽화, 플럭의 침전성이 불량해서 농축이 잘 되지 않는 거 맞죠? 고액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죠? 벌킹, 팽화, 팽윤. 2번, 팽화의 원인은 대부분 각종 환경 조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사상성 박테리아 뭐예요? 실 모양의 균, 곰팡이 등의 성장이 둔화가 아니네요. 성장이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2번, 둔화는 더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아니고요. 3번에 포기조에서의 암갈색의 거품은 미생물 체류 시간이 길고 과도한 포기를 할 때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갈색깔은 미생물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갈색 거품이 나타났을 땐. 3번 맞고요. 4번. 침전성이 좋은 슬러지가 떠오르는 슬러지 부상 문제는 주로 과폭이나 저부하에 의해서 포기조에서 상당한 질산화가 진행되는 경우, 침전주에서 슬러지를 오래 방치할 때 탈질이 진행되어 야기한다. 4번은 좀 말이 좀 장황한데요. 1번, 2번에 나와 있는 벌킹이라든지 팽화와 같은 현상이 아니에요. 요거 정리 한번 할게요. 4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부상, 라이징이라고 하면 뭐 해가 뜬다는 느낌으로 떠오르는 거죠. 슬러지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과포기를 하게 되면 산소를 너무 많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질소 형태가 질산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활성 슬러지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반송까지 항상 같이 그려주는 거죠.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체류를 하면은 어때요? 질산이 많이 생겼어요. 이 질산이 산소가 많을 때는 이렇게 있지만 이곳에 가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곳이에요. 단순히 고체와 액체의 분리를 일으키게 하는 침전지에서는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아닌데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면 산소를 주변 애들한테 다 뺏겨요. 그러면서 질소 기체를 형성을 하고요. 이것을 탈질이라고 하죠.
탈질산화? 질산화의 반대. 그럼 이 질소기체는 대기 중으로 날아가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대로 침전이 된 친구들에 붙어가지고 같이 가지고 슬러지에 부착하여 함께 떠오른다. 그것을 라이징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4번에 정확하게 적어둔 거고요. 팽화와 부상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정리해 두세요. 25번. 콜로이드 물질의 크기 범위 나왔네요. 0.001에서 1 마이크로라든지 혹은 0.1 마이크로미터 사이인데요. 정답은 1번이죠? 지난 시간 5회차 문제에서 보게 되면 유리섬유 여과지를 통과하지 못해서 크다, 부유한다, 서스펜디드 솔리드라고 정의했고요. 유리섬유 여과지를 통과해버리네. 굉장히 사이즈가 작구나. 그럼 녹아있다고 하자. 용종고형물 DS라고 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여과지의 크기가, 공극의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이고요. 0.001에서 0.1 사이에 있는 물질을 콜로이드라고 하는데, 문제에 따라서 뭐 1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기도 하긴 하는데요. 요 앞에는 고정이에요, 고정. 근데 문제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0.1이 될 때도 있고 1이 될 때도 있어요. 보기 중에는 둘 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0.001 중에 1 혹은 0.1 사이즈가 콜로이드다. 정답 1번이다.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고. 26번. 다음 폐수 처리법 중에 입자의 고액 분리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기투석, 부상 분리, 침전, 침사지 있네요. 침전, 침사지는 고액 분리가 맞죠.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고 안 무거운 애는 떠 있어라. 2번도죠. 2번은 침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가벼운 애는 뜨고 무거운 애는 가라앉고, 가볍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 하는 거니까요. 1번이 아니네요. 전기투석은 어떠한 이온류를 분리할 때 하는 거예요. 전기투석 막을 이용해서 양이온 교환막, 음이온 교환막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요. 이온을 분리하는 방법이지 고액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형물과 액체를 분리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 27번. 우리나라의 강수량 분포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별 강수량 차이가 큰 편이죠. 여름철에만 비가 많이 오고 다른 계절에서는 다소 안 오는 편이죠. 하천수에 대한 의존량이 큰 편이죠. 하천수. 6월과 9월 사이에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2 정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연간 총 강수량은 낮으나 인구 1인당 가용 수량이 높다. 딱 봐도 4번이 틀렸죠. 일단 총 강수량은 낮은 편은 아니에요. 1년 중에 봤을 때. 근데 6월에서 9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댐 같은 곳을, 저수지 같은 곳에다가 모았다가 비가 안 올 때 써야 되니까 그런 거는 대책으로 하면 되는데, 인구 한 명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우리가 적죠. 그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한을 보시면 사이즈가 그렇게 큰 땅덩어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좁은 땅에 높은 인구 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비가 그 면적에다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많아. 그럼 한 사람이 사용돼야 되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7번엔 4번이 틀렸네요. 28번. 다음 중 수중의 알칼리도를 ppm이 mg per 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mg per 리터 혹은 ppm 단위로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물질은 탄산칼슘인데요. 알칼리도로 끝났네. 뭐뭐도, 경도, 산도, 알칼리도는 as CaCO3로 환산된 값을 이용한다. 28번에 3번 쉽네요. 29번. BOD 계산하는 것 같아요. 식품 공장 폐수를 200배 희석했다. 희석 폐수 그냥 바로 알려줬어요.
초기 DO 8.6이었는데 5일 동안 소비를 하고 나니까 4.2가 되었네. 이때 BOD는 그랬어요. 공식 바로 대입할까요? BOD는 D1 빼기 D2의 P. 초기 DO 8.6에서 4.2를 빼야지만 5일간 소비된 산소의 양이 나오고요. 실제로 100% 시료를 이용한 게 아니고 200배를 희석을 해서 한 거니까 다시 진하게 원수 걸로 계산이 되셔야 되겠죠? 자, 29번 아주 간단하게요. 880 나오네요. 30. 다음 중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총질소 분석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4번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네요. 사실 다른 것들이 좀 지어낸 방법이어가지고 굴절? 뭐 각도 이용해서 뭐 하는 게 아니죠. 당도가 뭐 포도당 이런 거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과일 당도 측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 전도도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냐 얼마만큼 흐르냐 그거보다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라는 흡광 광도법을 이용해서 총질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1번. 몰농도를 mg per 리터로 환산하면 그랬네요. 이 환산 문제도 종종 하나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회차에서는 노르말 농도를 ppm으로 바꾸시오 그랬던 것 같은데 ppm이나 mg per 리터나 똑같다고 했죠? 원하는 물질과 단위를 왼편에다가 쓴다. NaOH mg per 리터는 바꾸고자 하는 단위를 씁니다. 수치와 0.04 몰농도. 밑에 리터는 그대로고요. 몰 지워지고 밀리그램 생겨야 되네요. NaOH 1몰의 정의. 1몰은 원자량 분자량에 g을 붙인다. 40이라고 했죠? 가스 1 전자를 주고받는 게 한 개다. 내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필요한 것은 같은 것 1몰과 40g이 같다는 점을 같은 수치를 같은 값을 위아래 곱하거나 나눠도 같은 거죠. 1몰에 40g인데 밀리그램이니까 1000배 크게 곱해서 1600? 네, 1600 나옵니다. 정답 4번이고요. 32번. 이게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프를 실지는 못했는데요. 회복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정수지대 이런 위플의 사지대 같아가지고 그림은 책을 같이 보시면서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거고요. 저하지대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이 저하돼서 오염에 약한 고등생물은 오염에 강한 생물로 교체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활발한 분해지대는 용존산소가 가장 높아 활발한 분해가 일어나는 상태에 도달하고요. 호기성 세균의 번식이 활발하다. 이건 상식적으로 용존산소가 가장 높나요? 활발히 분해하는데? 유기물을 활발히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유기물을 그냥 먹지 않죠. 산소를 쓰면서 먹으니까 가장 적어야 되고요. 호기성 세균 말고 이제 혐기성 세균이 변식이 활발해지겠죠. 문제가 긴 편에 비해서 간단히 나왔고요. 3번의 회복지대는 수질이 점차 깨끗해지며 기포의 발생이 감소하는 등 분해지대와 반대되는 현상이 장거리에 걸쳐서 발생하는 지대고요. 4번의 정수지대. 마치 오염이 되지 않는 자연수처럼 보이며 용존산소 농도가 증가하여 오염이 되지 않는 자연수계에서 살 수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 번식이 된다. 그죠? 정수지대 말만 들어도 굉장히 깨끗하게 느껴지는데요. 오염이 되지 않는 정도로 나타나는 지대. 2번이 오답, 틀린 설명인 거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33번.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수질 분석했더니 칼슘이 얼마, 마그네슘이 얼마였다. 경도는 그랬네요. 경도를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 지금까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우선 경도를 단위를 보니 mg per 리터로 구하고요. as CaCO3로 환산된 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산이라는 우리말을 쓸 때는
몰 농도로 해서는 안 되고요. 미리그램도 안 되고 노르말 농도로 해야지 됩니다. 주고받는 전자의 수까지 고려한 농도이죠. 당량. 근데 지금 문제가 노르말이 아니에요. 미리그램 퍼 리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을 노르말로 바꾸셔야 되고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시니까 곱하기로 쓸게요.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겠다. 경도는 자 우선 칼슘 40mg per 리터 써놓을게요. 40 더하기 36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곱하기 더하기 마그네슘 36mg per 리터 곱하기 하시고 자 미리그램을 뭘로 바꾸기로 했죠? 당량으로 바꿔야 돼. EQ. 이 친구도 미리그램 지워지고 EQ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편의상 밀리를 다 붙여서 계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당량 농도도 앞에 밀리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램일 때 당량이고요. 밀리그램일 때는 밀리 당량이면 되고요. 몰도 똑같아요. 밀리몰이면 똑같고. 얘도 밀리 EQ. 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은 1몰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2 플러스죠? 1몰. 원자량, 분자량 40이라는 것에 g을 붙이고 이 두 개를 전자를 주고받네. 2 플러스니까. 그래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거 여기 두 부분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요. 밀리 붙이고 밀리 붙인 거 똑같죠? 그래서 2밀리 당량에 40g, 40mg. 마그네슘도 똑같이 하시면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안 줬나 봐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네요. 24예요. 24. 이 문제는 40이라는 걸 아냐, 24라는 걸 아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칼슘 거 40 지워진다. 그죠? 그럼 2밀리 노르말 농도. 마그네슘은 72 나누기 24니까 3밀리 노르말 농도. 이렇게 각각 노르말 농도가 된 다음에 더하시는 거예요. 그럼 5밀리 노르말 농도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CaCO3로 환산. CaCO3는요. 1몰의 정의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분자량이 100이에요. 100. 딱 40에다가 12에다가 16 곱하기 3. 이 EQ죠. 여기서도 이 뒤에 두 군데를 내가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네요. 자, 내가 지금까지 찾은 거는 밀리 EQ인데요. 미리그램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왜 여태 밀리 노르말로 바꿨는데 또 다시 미리그램으로 바꾸냐면요. 문제에서 미리그램으로 구하라고 해서 다시 미리그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 쓰면 되죠. 밀리 붙여서. 자, CaCO3는 2밀리 당량에 100mg입니다. 가면 돼요. 나중에 50을 곱하면 되니까 5 계산했죠. 여기 2 더하기 3은 5 곱하기 50, 250 정답이겠어요. 처음에는 경도라든지 알칼리도 문제가 어려운데 여러 번 풀다 보면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칼슘 농도 EQ 농도로 바꾸고 마그네슘 농도도 EQ 농도로 바꾼 후에 더하기 하고 2분의 100. 항상 이러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33번의 정답 4번. 33번 정답 4번이었고요. 34번. 보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수질오염 물질은 은백색의 광택이 있고 경도가 높은 금속으로 도금과 합금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육가 이온은 특히 독성이 강하여 삼가 이온의 독성보다 100배 정도가 더 해롭다네요. 니은에서 힌트가 많이 나왔죠? 육가랑 삼가 있는 건 뭐 크롬이죠.
피부염, 피부궤양을 일으키며 흡입으로 코나 폐 위장에 점막을 생성하고 폐암을 유발한다. 디귿 같은 경우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크롬의 독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 증상, 현상. 피부 쪽에 안 좋고요, 우선. 그리고 폐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정답 1번이고요. 35번. 흡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거 끝났네요. 프로인드리식 4번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번 강의에서는 한 회차 더 풀도록 할게요. 7회차까지. 이 문제 또 나왔던 것 같아요. 저 식품 제조 공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BOD 값이 얼마다? 탈산소가 얼마면 최종 BOD는? 우리 방금 푼 회차에서는 최종 BOD 값이 얼마다 그러고 BOD 윤을 물어봤는데 BOD5를 물어봤겠죠? 지금은 반대로만 나왔고요. 식은 안 줬어요. 그러면 소비식 씁시다. T시간 동안 소비된 산소량은요. 전체 산소량의 1-10의-KT. 자, 5 480이라 그랬고요. U를 모르고요. 1-10의 0.2%day라 그랬죠? 곱하기 5. 그래서 이 부분을 넘겨서 나눠주시면 480 나누기 1-10의-KT 하면요. 정답이 4번에 533 나오는 거. 이식 외우면 바로 또 맞추는 문제입니다. 17번 바닷물, 해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해수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특성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해수는 수자원 중에서 97% 이상을 차지하나 사용 목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강수량 특성을 할 때 좁은 땅덩이에 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 바깥에 다 바다이니까 바닷물 쓰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요. 바닷물은 뭐가 많아요? 염분이 너무 많잖아요. 이 염분이 많은 것을 일일이 막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하면은 좋긴 한데요. 그러하면 담수 같은 경우 해수와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염분이 없는 물이에요. 그런 물이 이제 빗물, 강우 이런 건데 빗물이나 하천수 이런 거 조금 처리해서 하면 돼요. 사용이 조금 어렵죠.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게 염분 때문이고요. 실질적으로 97%고 얘가 3%밖에 안 돼요. 담수가. 이번 설명은 한번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해수의 pH는 8.2 정도로 약알칼리성이다. 맞습니다. 3번은 해수는 약변해질로 염소이온 농도가 35ppm 정도이다. 3번 틀렸네요. 해수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홀리세븐이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7가지의 성분. 염소가 가장 많고 나트륨, 염나황, 마그네슘, 칼슘, 칼륨, 중탄산, HCO3-. 이 7가지 성분의 농도비는 일정하다라고 했었죠? 밀도비라고 나오면 틀려요. 밀도는 깊은 물이 무거워요. 4번 맞고요. 3번이 강전해질로 가셔야 돼요. 이 전해질이 많죠, 지금. 7가지. 그리고 염소이온 농도가 가장 높은데요. 3.5%이고요. ppm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몇 배 차이였죠? 퍼센트와 ppm은 10의 4승, 10,000배 차이였습니다. 만 곱하면요, 35,000ppm이나 돼요. 그래서 옳게 설명하려면 강전해질에 35,000ppm으로 가셔야 되겠죠? 100만 분율과 100분율은 10,000배 차이죠. 그래서 정답 3번. 18번. 살수여상 문제점으로 거리가 먼 것 뭐예요? 살수여상을 물어볼 때 아닌 것은 슬러지, 팽화. 정답 4번이고요. 진짜 매회차 나오죠? 19번.
보기와 같은 특성을 갖는 수원은 일반적으로 무기물이 풍부하고 지표수보다 깨끗하다. 지하수 같은데. 연중 수온 변화가 적다. 지하에 있으니까, 그죠? 햇빛을 못 받아요? 수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 지하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일단 호수나 하천수는 지표수에 속하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설명이 옳지 않고요. 바닷물도 지표수 맞네요. 20번. 다음 그래프는 하천에서 질소 화합물의 분해 과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은? 그래프를 조그맣게 넣어놓긴 했는데 책을 같이 보시면서 풀어볼게요. 1번. 유기물에 함유된 유기질소는 점차 무기질소로 변한다. 맞죠? 유기질소라는 거는요. 유기탄소와 같이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과 결합되어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기질소. 유기물 속 질소를 유기질소로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산소와 결합되면은 이런 애들로 되죠? 아질산, 질산. 혹은 뭐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애들은 더 이상 유기물 속 질소가 아니에요. 무기질소지. 그래서 유기질소는 진한 선인데요. 점점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무기질소로 변환되니까. 2번.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질산성 질소로 변한다.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보시면은 높은 거 질산화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가장 높고요. 3번. 질산성 질소가 다량 검출되면 오염물질이 인근에서 배출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가 틀렸네요. 이 유기물 속 질소가 이러한 물질로 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보통 질산화 과정이 90일 걸려요. 그러면 뭐가 검출되면요? 최종 산물인 질산성 질소가 다량 검출? 그럼 90일이나 지났다는 거네. 3개월 정도? 그럼 인근에서 배출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3번. 오염이 된 지 시간이 좀 지났구나 라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맞겠죠. 4번에 유기질소가 다량 검출되면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하는 각종 세균의 존재 가능성 의심해 볼 수 있다. 유기물이 많다라는 거죠. 유기질소가 다량이라는 건. 그래서 오염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의 존재 가능성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1번. A 공장 폐수의 BOD. 유량. 이때 하루의 부하량을 구하시오. 폐수의 비중은 1이고 24시간 동안 연속 가동한다. 뭐 찾으라고 하는 거 왼편에 쓰기로 했죠. BOD 부하. 단위는 톤이네요. 톤? 톤이라고 하는 것도 양의 일종이죠. 양. 무게. 양이라고 하는 건 농도 곱하기 부피 혹은 유량인데요. 문제에서 저 두 개밖에 안 줬어요. 800이랑 1000. 800 ppm 대신에 800 mg per 리터로 씁시다. 1000배씩 크게 쓸까요? 킬로그램 per 메타 삼승으로 갈게요. 800 나누기 1000 해주세요. 0.8이죠. 그리고 킬로그램 per 메타 삼승. 유량 1000. 그러면 메타 삼승이 지워지고요. 킬로그램 말고 톤으로 가야 되네요. 아이고. 1톤에 10의 3승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 단위를 할 때는 킬로미터, 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이런 1000배 차이의 순서인데요. 그램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근데 킬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배 큰 거. 메가그램. 이게 톤이에요. 메가그램이 톤. 그래서 킬로그램이 더 작은 단위로 써요. 1톤과 비교하면 10의 3승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BOD 부하이긴 한데 하루치의 BOD 부하라는 게 숨어 있었네요. 그럼 사실 톤 퍼 데이를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아워 대신에 데이로 바꿀게요. 24시간 곱하면 정답 되겠죠?
농도 곱하기 유량 하시고요. 24시간 고려해서 바꾸면 정답 1번 19.2톤 나옵니다. 22번 갈게요. 자, 이런 현상은 너무 또 간단한 현상이네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과 같이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은 응고라고 하지 않나요? 어는 거? 정답 2번이죠. 간단. 23번에 보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수질오염 물질은 안류, 화학 전지 제조나 도금 공장에서 발생한다. 사실 기억만 보고 맞추기는 힘들어요. 대부분 중금속들 그러니까. 이 니은에 보시면 광산 폐수에 함유된 이 물질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따이 병 끝났네요. 카디움 음유죠. 카디움염. 디귿도 좋은 현상인데요. 아니, 현상이 아니고 설명. 급성 중독 현상은 위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며 기침, 현기증, 복통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게 있는데 골연화증. 몸속에 카디움이 칼슘 대신에 차지하고 들어가가지고 뼈가 약해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죠. 23번의 정답 4번이고요. 24번 물분자 또 물어보네요. 물분자에 대해서도 꼭 한 회차에 한 문제 있습니다. 가운데 산소를 두고 104.5도, 약 105도의 각도를 두고서 수소가 팔 벌려 있는 상황. 1번부터 볼까요? 분자 구조와 비극성의 효과로 쌍극자를 갖는다. 바로 틀렸죠? 극성이잖아요, 극성. 쌍극자 맞고요. 쌍극자라는 게 이 수소 부근에는 양을 띠고 있고 산소 부근에 음을 띠고 있는 게 쌍극자죠. 2번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커서 공유결합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고 두 개의 전자쌍이 산소 원자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림을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산소 쪽에 몰려있다 그랬죠? 두 개가. 4번의 고립 전자쌍은 서로 반발력을 형성해서 분자 모형은 105도의 각도를 가진다. 이 친구와 이 친구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반발력을 형성하고요. 약 10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죠. 1번의 비극성 때문에 바로 틀렸습니다. 25번. 자, 비점 오염원 하면 두 가지만 있다고 했는데 농경지 배수 혹은 강우에 의한 오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 1번이죠. 어떠한 농장에서 배출을 해가지고 오염이 됐는지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빗물과 같은 역할로요. 아이고. 26번. 아래 공정은 무기환원제에 의한 크롬 함유 폐수의 처리 공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그림이 있나요? 그림이 있죠.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책과 함께 보시면 폐수가 지금 저류조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반응을 시키지 않고 저장을 시켜 놓는 곳이죠. 환원조인데 환원조. 환원제라든지 황산산성화에 환원제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크롬이죠, 크롬? pH가 2에서 3일 때 환원이 잘 되기 때문에 낮추기 하기 위해서 황산을 넣고요. 환원제를 넣어서 환원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중화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pH 너무 낮아가지고 8에서 10 정도로 맞추게 하기 위해서 NaOH, CaOH2 같은 물질들 넣어줘서 수산화 크롬 형태로 침전. 그럼 이제 보기들을 한번 볼게요. 1번. 알칼리를 주입해서 수산화물로 침전 제거한다. 맞습니다. 이 물질 알칼리 맞고요. 침전 제거하는 거. 2번에 삼가크롬을 함유한 폐수는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NaOCl. 환원제를 사용해서 육가크롬으로 환원시켜 처리한다. 2번이 이상하죠? 얘는 산화제예요. 그리고 환원제 같은 경우에는 아황산 들어간 거 찾아줘야 되는데 육가가 3가로 환원이 되는 거고요.
물질도 틀렸다. 그래서 2번이 아니고 3번. 폐수의 색깔 변화도 나와 있는데요. 유가가 많은 물은 누렁색이에요. 황색. 삼가가 많으면 청록색, 녹청색. 청색과 녹색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색깔이 누렁색이었다가 청색, 바다 색깔로 조금 바뀌게 되면은 반응의 완결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환원 반응은 pH 2에서 3 정도가 적절하고요. 낮을수록 반응이 빨리 진행이 돼요. 반응이라는 건 환원이 빨리 진행이 되고요. 비경제적이다. 굳이 이 황산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빨리 진행시킬 필요는 없다. 돈이 많이 든다. pH 4 이상이 되면 급격히 떨어지는데 pH 2에서 3이 적절하고요. 너무 낮아도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거. 크롬 함유 폐수 처리도 아주 자세하게 나온 문제였네요. 27번. 생물학적 고도 처리 방법 중 활성 슬러지 공법의 포기조 앞에 혐기성을 추가시킨 공정으로 호기성조로, 혐호기조로 구성이 되고요. 질소 제거가 되지 않는 높은 효율의 질소와인이 동시 제거는 곤란한 공법은 AO 공법이라고 했었죠? 지난 회차 문제에서 활성 슬러지 공정 앞쪽의 일부를 혐기조로 하고요. 나머지는 같게 운전을 하면 혐기조에서는 임방출, 호기조에서는 과잉 섭취한다라고 했고요. 혐기조에서의 언에어로빅의 A의 약자, 호기조의 옥식의 약자를 따와서 AO 공정이라고 하는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입자의 침전 속도, 유량, 침전지의 면적과 깊이가 나왔네요. 효율을 찾아보시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이런 데이터를 주고 효율을 찾으라고 하는데 침강속도 공식 스토크 법칙 아시죠? 지금 그거 가지고 풀이하는 건 아닌데요.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어요. 면적분의 Q에다가 제거율. 그래서 중간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풀이는 할 수 없지만 침강 속도가 이것과도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제거율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VS는 Q 나누기 A의 인데 표면 부하율이잖아요. 표면 부하율. 이걸 2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VS에서 Q 나누기 A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VS 얼마? 침전 속도 0.5 메타 퍼 데이. 0.5 메타 퍼 데이 나누기 Q 유량 50. 면적으로 곱해 주셔야 되겠죠? 50. 뭐 간단하게 50, 50 지워지네요. 데이 다 지워지고. 그러면 정답이 지금 0.5가 나옵니다. 퍼센트로 구해야 되니까 100 곱하면은 50%. 정답 2번. 요거 동그라미 해놓은 거 하나 정리해 두시면 있겠죠. 이어서 pH 구하는 것도 또 나왔네요. 염산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그랬고요. 100% 헬이에요. 그러면 HCl 농도가 0.01몰 농도면은 H 플러스 농도도 0.01이겠죠? 이것을 pH식에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마이너스 로그의 0.01,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pH는 2다. 29번에 2번. 30번. 대표적인 부착 성장식 생물학적 처리 공법 중 하나로 미생물에 부착된 매체에 뿌려준대요. 하수를. 살수, 여상 붙어있는 거. 정답 3번이네요. 살수 여상 매 회차 나오고 있어요. 지금 7번째 출연. 31번. 다음 중 불소 제거를 위한 폐수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선 불소는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침전 형태로요. 1번 정답인 거 답으로 암기해 두세요. 이것도 잘 답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나머지 공정들은 생물학적 공정이에요. 요거는 수질에서 좀 생소한 공정이긴 한데
UCT도 고도 처리, 생물학적 고도 처리인데요. 불소는 생물로 처리하기보다는 화학 침전을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가장 적합한 건 1번이고요. 32번. 유기물이라는 걸 호기성 이용해서 완전 분해하면 뭐랑 뭐 생겨요?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유명하니까 C는 반드시 CO2가 돼야지 최종으로 분해가 끝났고 H는 H2O가 돼야지 끝났다고 했죠? 이산화탄소와 물인 3번 정답이겠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있어야 되겠죠? 33번. 다음 중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침전성이 좋은 슬러지가 최종 침전지에서 떠오르는 부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뭔가요? 탈질이죠, 탈질? 슬러지가 잘 가라앉았는데 이 질산염이라고 하는 게 2차 침전지로 갔는데 체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주변 산소가 부족한 애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너도 나도 산소를 달라고 해서 뺏겼어요? N2로 날아가죠? 근데 침전된 슬러지에 부착돼서 같이 데리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 현상은 탈질 현상, 탈질 작용. 정답 3번. 34번. 또 몰농도를 ppm으로 바꿔야 되는 단위 환산 문제네요. ppm은 뭐랑 같아요? 비중이 1이면 mg per 리터. 그럼 NaOH 구하고자 하는 물질과 단위 왼편에 적고요. 주어진 단위는 0.1 몰농도. 몰 지워지고 mg 생겨라. NaOH 1몰에 40g이죠? 곱하기 10의 3승 mg. 그럼 정답이 조금 숫자가 큰데요. 4,000 나옵니다. 34번에 4,000. 뭐 굉장히 이제 간단해졌죠? 계산이. 35번. 자 테스트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그랬네요. 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약품을 얼만큼 넣어주면 되는지 해서 그림 하나 그려줘 보면요. 이렇게 대리석 같은 판에다가 교반기가 이렇게 달려있는 기계가 있어요. 비커에다가 폐수를 담아옵니다. 똑같은 양을 담아오세요. 다른 것들은 바뀌면 안 되고 변수는 약품 투여량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응집제 알럼을 넣었다고 해볼까요? 알럼을 1개 넣고 2개 넣고 3개 넣었다고 해볼게요. 편의상. 근데 내가 나중에 30분간 침전시키고 상등액을 분석을 할 때 2개만 넣어도 나는 법적으로 안 걸려. 근데 굳이 약품을 3개씩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약품 투여량을 결정하는데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개만 넣으면 되는데 굳이 3개 넣을 필요 없이 하기 위해서 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6회차와 7회차 문제를 함께 풀어봤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